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악연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때에는 마치 누군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 얽힌 것이 인연이기도 하고요. 그 인연의 장난으로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 생긴 경험이었죠. 제 남편은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늘 먼저 아이들의 얼굴을 살피며 농담을 건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분위기는 언제나 금세 부드러워졌고 마음이 닫혀있던 아이들도 조금씩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날이 매섭게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늘 얇은 점퍼만 입고 다니던 아이를 본 남편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신의 두꺼운 패딩을 벗어주고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겨울을 남편은 가디건과 봄, 가을 점퍼로만 보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만 입고 다녀도 괜찮다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고 졸업식 날 편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패딩은 옷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이었어요. 덕분에 제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저에게 내어 보이며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얼굴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정도로 잘 자라서 기쁘다고 하면서 좋아했죠. 남편은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사였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아이에게도 남편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불러 다독일 뿐이었어요. 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려서 그러는 거지? 난 네가 좋은 아이인 걸 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하게 하지 않아도 돼.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로는 놀라울 만큼 생활 태도와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을 집에 와서 이야기하며 웃으며 자랑했죠.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변한다니까. 남편에게 제자들은 그 누구랄 것도 없이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이런 따뜻한 마음은 제자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몰래 급식비를 챙겨주거나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과 함께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나누며 공부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학교 옆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손에 꽃을 들고 찾아왔고 어떤 제자는 문상을 하기도 전부터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장에 들어서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죠. 그중 한 제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와서 영정 앞에 거수경례를 하더군요. 남편이 손잡아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며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믿어주면 변해. 중요한 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 믿음을 끝내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졌는지 장례식장은 차분하면서도 깊은 슬픔이 감돌며 치러졌어요. 빈소 안엔 검은 옷차림의 제자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흐느끼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그들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기도 했지만 눈빛만큼은 학생 시절과 다르지 않아 보이더군요.
그 눈빛에는 존경과 애틋함, 그리고 말로 다 담기 힘든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길을 잃었을 겁니다. 그때 저를 믿어주신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의 제자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이 살아서 그 장면을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더군요. 남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잘 자란 제자들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그런 학생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고맙다고 하곤 뿌듯한 마음을 담아 크게 웃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이 녀석들아, 내가 한 게 뭐 있니? 너희가 다 잘 커준 거지. 너희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한 선생이었는데 왜 나한테 감사해? 또 다른 제자는 상주인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선 저희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제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할 뿐이었죠. 조문은 제자들은 남편과의 추억을 나누며 한참 동안 빈소를 지켜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같던 시절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울다가 웃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이 교사가 된 이유가 바로 선생님이었음을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 덕분에 남편을 보내는 빈소는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발자취가 단순한 교사의 흔적을 넘어 수많은 제자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편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남편이 자랑스럽더군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토록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제가 새색시였을 때부터 남편은 저를 위해 시어머니를 설득해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꾸린 가정의 가장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안 사람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시면 제가 무능력한 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여쁘게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이 실패한 가장으로 남지 않게요.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서슬퍼렇게 칼날 품은 눈빛을 거두시더군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시어머니도 시집살이를 꽤 심하게 당하셨기에 교사 아들을 내세워 저에게도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가장으로서 품위를 앞세워 이야기하니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하실 수 없으셨는지 한숨을 쉬시며 참으시는 게 보일 정도였죠. 그랬기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남편을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사랑했고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남편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증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은 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따뜻한 장면을 먼저 꺼내곤 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 시절 남편의 학교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다면서 교실 문을 열자마자 학생들이 선생님 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단순히 직장인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겐 삶의 스승이었구나.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시절
공부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남편이 그때 학생에게 했던 말을 자신에게도 들려주었다며 회상했어요. 사람은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변한다. 아빠는 네가 해낼 거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붙잡아준 힘이 되어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막내는 아버지와 늘 함께 운동을 했던 기억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동네 운동장에서 캐치볼을 하며 아버지가 해주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대요. 야구든 공부든 사람 사는 일이든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가르침은 막내가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인 남편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큰아이는 교직에 들어서진 않았지만 직장 후배들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먼저 웃어주고 다독여주려 노력한다고 했고요. 둘째는 교사로 길을 택해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하며 수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가정을 꾸리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중했던 모습 그대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리고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아이들이 아버지인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남긴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따뜻한 마음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가르침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뿌리내려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말과 행동 속에 남편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남편이 저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실감했죠. 그랬기에 남편의 유품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기고 간 금부치와 조금의 현금, 그리고 남편의 안경과 손때 묻은 수첩을 작은 금고에 고이 간직했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의 삶과 정신이 담긴 보물이었으니까요. 일부러 남편의 유품만 보관하고 싶어 금고를 구입했고 남편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어 남편이 그리울 때면 꺼내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금고는 아버지를 대신할 정도로 소중했어요. 작은 금고는 집안 한쪽 햇살이 잘 드는 서재 벽장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남편의 생일로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띠릭하고 열리는 소리가 마치 남편의 숨결을 다시 불러오는 것 같더군요. 아내는 반짝이지 않는 금붙이 몇 점, 오래된 안경,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작은 봉투에 담긴 현금이 가지런히 놓여있을 뿐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살아있는 기억이자 마음의 등불이었죠. 아이들도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남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어떤 날엔 큰아이가 금고 앞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보며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아버지가 적으신 글씨체만 봐도 마음이 놓여요. 여기 메모한 문장들 전부 학생들 얘기네요. 정말 끝까지 제자들 걱정만 하셨네요.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알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지만 회사에서 아버지처럼 해보려고요. 그렇게 말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자취를 더듬는 시간을 갖더군요. 어떤 날엔 둘째가 찾아와 남편의 안경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다가 안경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날 이렇게 바라보셨지. 다정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 이 안경 너머로 항상 따뜻하게 웃으시던 그 눈빛이 위로가 되곤 했는데. 아버지, 저도 교사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겠어요.
그러더니 남편의 안경을 조심스레 다시 제자리에 두며 아버지의 시선과 이어져 있던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남편이 저에게 기념일에 선물했던 금부치를 꺼내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진 우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진 않으셨지만 이게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소중해요. 엄마도 그래서 소중하게 보관하시는 거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게 우리한텐 최고의 유산이니까요. 저는 새아이가 그렇게 남편의 흔적을 마음속에 담아내는 모습을 보며 그 작은 금고가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가족의 성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고 저희 가족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곳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가끔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금고를 열어 유품을 꺼내놓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농담이나 제자들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금고 안에서 남편이 다시 살아나 우리 곁에 앉아있는 듯 했죠. 그렇게 금고는 가족 모두에게 하나의 의식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할 때마다 우린 금고 앞에 모여 앉아 추억을 나누었고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 아이들과 함께 짧은 휴가를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현관문은 억지로 뜯겨 있었고 서재 구석에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금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금고에는 단순히 금붙이 몇 점이나 현금 몇 장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남편의 흔적, 그가 남긴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있던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살아생전 교편을 잡던 손때 묻은 만년필, 수업 준비를 위해 늘 옆에 두던 안경, 작은 노트 같은 사소한 물건들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금고 속에 모아두었거든요. 그것들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함께 있다는 증표이자 기억의 조각이었는데 그 금고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남편의 흔적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행을 괜히 갔다는 생각만 들면서요.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도둑이 들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제 자신을 탓했죠.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3년이 지나 제 생일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오랜만에 바람 좀 쏘이고 오자며 마련한 여행이었지만 가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남편도 없는데 제가 즐겁게 여행을 갔기에 벌어진 일이란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설령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그 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해쳤겠지. 돈이 되는 건 팔았을 거고 남편의 물건들은 쓰레기처럼 버렸을 거야. 우리에게 소중했던 그 시간과 기억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저를 집 앞에 내려주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불이 나게 다시 집으로 달려와 집안 상태를 보곤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여행을 계획한 본인들 잘못이라며 눈물을 보이면서요. 아이들이 금고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돌아온 집안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고 현관문과 벽장은 범인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아이들은 제 앞에서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금고가 있던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있던 게 다 사라졌다고요? 아버지의 수첩까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손으로 금고가 있던 자리를 더듬는 모습은 마치 아직 그곳에 금고가 남아있기를 바라는 듯 보였죠. 그러다 주먹을 움켜쥐며 자신을 탓하더군요. 우리가 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흔적을 내가 지켜야 했는데. 큰아이는 눈가가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는 금고가 놓여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똑바로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며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금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듯이 말이었죠. 금고가 없으면 이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져요. 엄마, 그 안에 있던 아버지 안경은 제 눈에 아버지의 눈빛을 다시 보여주는 유일한 창문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요. 그러더니 둘째는 어깨를 떨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막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한동안 제 옆에 붙어 서 있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주셨던 금붙이 제가 자주 만지작거리던 그거 이제 영영 못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장신구가 아니었는데 아버지 손길이 남아있는 엄마에게 전한 사랑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더니 막내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서로를 안아주면서도 자신들이 여행을 제안한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아버지의 보물을 잃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눈빛 속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금고 속 물건들은 사라졌지만 남편의 정신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제 입술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결국 아이들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금고는 사라졌지만 그 앞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담당 형사가 전화를 걸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성자님, 범인이 자수했습니다. 다행히 물건은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김성자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용서를 빌고 싶다는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 그리고 날 만나고 싶다고? 물건도 그대로라고? 집에 문을 뜯을 만큼 대범한 도둑이 저를 보고 싶다는 말에 겁이 나서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일단 남편의 유품이 정말 그대로 있는지 확인도 해야 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에겐 일단 말하지 않고 혼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괜히 우르르 몰려가면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범인의 얼굴을 보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단어를 고르고 골랐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경찰서에 들어섰습니다. 담당 부서를 찾아 문에 들어서며 형사님 이름이 적힌 책상 앞으로 다가가 제 이름을 말했더니 기다리셨다는 듯 일어서시더군요. 오셨어요. 저도 형사생활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너무 감쪽같이 달아난 피의자라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분실된 물건을 모두 들고 나타나 자수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피의자가 금고 문을 따느라 금고는 손상을 입긴 했지만 물건은 그대로예요. 신고하실 때 말씀하신 내역대로 다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드릴게요. 사건 경위는 술술 잘도 말하는 녀석이
왜 자수했냔 말엔 입을 닫았어요. 그저 김성자님만 만나게 해달라며 울면서 부탁하더군요. 형사님의 말에 저는 용기가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다면 저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형사님의 안내대로 제가 걸어 들어온 복도 반대쪽으로 걸어가니 조사실이라는 팻말이 보이더군요. 그 앞에 서서 문을 열기까지 긴장이 되어 숨이 찬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형사님은 문을 여시더니 친절한 미소로 안내를 해주셨죠.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자 한 청년이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고개가 땅에 닿도록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렇게 행동하는 범인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어요. 곁에 계시던 형사님도 놀라셨는지 범인을 일으키려 하셨고요. 하지만 범인은 더 고개를 숙여 거의 엎드려 빌듯이 하면서 말하더군요. 강성현 선생님의 아내분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댁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한 범인은 엉엉 소리를 내며 울더군요. 저는 그런 범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남편의 제자였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자 범인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는 29살 청년, 이름은 박민호라고 하더군요. 그 청년의 나이를 가늠해 볼 때 남편이 교편을 잡고 거의 막바지쯤에 만났을 제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바라보니 왜 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울기만 하던 범인은 겨우 고개를 들어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거짓이나 악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며칠 동안 댁 근처를 맴돌며 집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을 넘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이리저리 살피다가 금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물건은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이 없어 보여 금고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곤 하던 대로 연장으로 금고를 뜯어 안에 물건을 꺼내보니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있었고 낡은 수첩이 있더군요. 그때까지는 제 눈에 그 물건들이 다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첩을 열어 읽어보고는 제가 얼마나 값진 물건에 손을 대는지 알게 되어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아이들을 끝까지 믿자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글씨체만 보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수업을 듣던 선생님 글씨였거든요. 제가 훔친 것이 그냥 돈이 아니라 제 삶을 바꿔주셨던 선생님의 유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냥 물건을 가져다 놓을까도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수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저희 집 앞에 놓고 갔어도 됐을 텐데요. 그렇게만 해줬어도 전 감사했을 거예요. 물건만 찾으면 되니까요. 사실 전 중학교 시절 모두가 포기한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를 포기했을 때 선생님만은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긴 하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하루에 10가지씩 써오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고 반항심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혼내시기는커녕 웃으면서 그러셨죠. 하기 싫은 게 있다는 것도 좋은 거라고요. 주체적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를 보면 인상을 쓰시고 다른 아이들 방해하지 말라는 선생님들만 보다가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웃어주시는 선생님을 실망시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적어드렸습니다. 처음엔 3가지 적는 것도 힘들었는데 점점 쓰다 보니 어떤 날은 20가지도 썼죠. 선생님은 제가 적어낸 것들을 보시면서 저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한다고 칭찬을 한번 받으니 또 칭찬을 받고 싶어 다른 일들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수업은 열심히 듣고 공부도 하게 되었죠. 그 덕분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공고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진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요. 몇 년 전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의도 드리고 싶었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워 못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건너 선생님 돌아가셨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도둑질이나 하면서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댁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고 선생님의 흔적을 보게 된 저는 더 이상 이 죄를 짊어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수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며 죄를 빌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니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남편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비록 죄를 지은 범인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가르침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는 날개를 다는 과정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각오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 제자에게 그랬을 겁니다. 그래, 네가 깨달았다면 됐다. 그렇게 깨닫고 용서를 빌어줘서 고맙다.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스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물건은 돌려받았고 청년도 반성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법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희 집 말고도 몇몇 집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그의 죄는 어쨌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범인은 경찰의 조사에 묵묵히 성실히 임했다고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구치소에 간 그때부터 저에게 용서를 비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자신의 재판에 꼭 와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제가 판결을 받는 모습을 봐주면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싶다는 그의 말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깊이 박힌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재판 날짜에 맞춰 법원을 찾은 저는 죄수복을 입은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민호는 어린 시절부터 싸움을 잘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놀림거리가 됐대요. 민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떠나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해 민호와 아버지를 먹여 살리셨기에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제일 가난했답니다. 그런 민호를 아이들과 그 아이들 엄마들은 탐탁지 않아 했고 무시했대요. 무시만 했다면 민호는 싸우지 않았을 거래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라 하면서 할머니까지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덤볐던 게 첫 싸움이었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펴놓고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욕하는 소리는 도저히 듣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겼고요. 싸움에서 이기면 다시는 할머니 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싸움에 질 수 없었고 끝까지 싸웠기에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몇 번이고 반복됐고 계속 이겼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형들에게 불려갔고 몰려다니기 시작했죠. 학생의 신분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 밤이 늦도록 몰려다녔대요. 자연스럽게 학교에선 잠을 자기 바빴고 점점 더 문제아가 되었답니다. 그때는 그게 편했고 다른 아이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히려 우쭐하고 기분이 괜찮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고 자신도 바르게 살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할머니 고생을 덜어드리자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공고에 진학해선 성실히 기술을 배워 취업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배웠지만 결국 도둑으로 몰리더랍니다. 가난하단 이유로 없어진 물건을 민호가 가져다 팔았을 것이라고 하더래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돈이 없으니 그런 거라며 누명을 씌우고 내쫓았고요. 그래서 홧김에 술이나 한잔하려고 찾은 술집에서 전에 어울리던 친구들을 만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단 말에 따라갔다가 절도 기술을 배웠답니다. 몇 번 잡히기도 해서 교도소에 다녀오기도 했대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전과자를 취직시켜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란 생각에서요. 그래서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저희 집에도 왔던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술값만 주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상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훔쳐나간 금고 안에서 남편의 유품을 보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고 다짐했답니다. 자수를 하고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나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제대로 살고 싶다고 쓰인 편지를 보고 나니 민호가 안쓰럽더군요. 재판정에서 판사는 범죄의 무게를 짚으면서도 자수와 참회를 감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검사의 요청대로 증언대에 올라 단호하게 말했죠. 민호야,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선생님도 그러기를 바라실 거야. 내 남편이 평생 믿고 기다렸던 제자로서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란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를 먼저 할 정도로 넌 가능성이 있어. 민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제 말에 민호는 법정 한가운데서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울더군요. 그 모습에 검사와 판사 모두 형량을 내리면서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낸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 편지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답장했고 가끔 면회도 가서 얼굴도 보고 교도소에서 쓰라고 영치금도 넣어주었죠. 그런 저에게 민호는 염치가 없다며 울더군요. 그러더니 모범수 감형을 받아 가석방 허가를 받고 형량보다 조금 일찍 출소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가서 두부를 먹이며 말했죠. 민호야, 다시는 두부를 이렇게 먹는 일은 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제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더군요. 저는 그런 민호를 데리고 저희 막내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출소한 민호를 제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키려고요. 사실 막내 아들은 처음에 민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어머니, 절도 전과자가 어떻게 손님을 상대합니까? 막내야, 네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잊었니? 사람은 믿음을 주면 변한다는 것 아니었니? 그 아이는 이제 달라졌어. 그게 너희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그 아이를 믿고 있어.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믿으셨을 거야.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네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자 막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저의 기대와 믿음대로 성실히 일했고 손님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민호가 많이 어색해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출소 직후라 그런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눈치를 보며 막내 아들의 식당에 들어선 민호는 손님들의 시선이 낯설고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멀리서 지켜봐도 앞치마를 두른 민호의 얼굴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고 주문을 받아 적는 것조차 손이 떨려 몇 번이고 종이를 구겨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막내는 처음에 못마땅해 하던 것과는 달리 기본부터 다시 배워라라며 칼질, 그릇 닦기, 테이블 정리 같은 허드렛 일부터 민호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더니 맡은 일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가게 앞을 쓸고 손님이 떠난 뒤에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 주방을 청소하는 일도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피곤하다며 꺼리는 설거지조차 민호는 묵묵히 해내더라고요. 그런 민호에게 막내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점점 마음을 열고 함께 일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런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민호는 더 열심히 하더군요. 웃는 얼굴로 열심히 하는 민호의 말에 동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온전한 동료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민호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 역시 반듯한 태도와 진심이 담긴 민호의 인사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민호는 식당 여기저기 자신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일을 하더라고요. 민호는 예전에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며 배운 기술 덕분에 칼질이 빠르고 정확한 게 남달랐다고 막내가 그러더군요. 채소 썰기를 맡기자 주방장은 놀란 눈빛으로 야, 너 손 좀 쓰네? 라고 말했답니다. 갑자기 가게에 나오지 않은 주방 보조를 대신해 맡긴 일을 잘 해낸 것이었죠. 이후로 민호는 주방 보조에서 점차 중요한 요리 준비를 맡게 되었고 특히 국밥과 전골의 재료 손질은 그가 아니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주방을 벗어난 자리에선 손님이 들어오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테이블을 돌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항상 살피기도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면 젓가락을 먼저 챙겨드리고 아이 손님에게는 작은 접시를 내주는 세심한 배려 속에서도 그 여유가 보이더군요. 그러다 보니 민호를 지켜본 직원들도 민호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손님들 또한 민호가 안 보이면 찾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엔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 막내 아들에게 조용히 말할 정도였죠. 이젠 저 청년 없으면 가게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어디서 저런 직원을 뽑았어요? 아주 성실하고 따뜻한 직원이네요. 사장님, 아주 복 받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민호는 막내 가게에서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손님 응대, 주방 보조, 재료 손질, 청소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그의 존재는 직원들과 손님 모두에게 인정받았죠. 막내 아들도 더 이상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말씀대로였어. 민호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니까. 민호는 이제 단순히 식당에서 일하는 청년이 아니라 식당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은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호의 얼굴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리 잡았고 손님들의 칭찬은 그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민호는 그렇게 성실히 번 돈으로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더니 작은 방을 구해 함께 지내며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차도가 없는 것 같다며 힘들어했지만 아버지에게도 민호의 진심이 전달됐는지 차츰 차도를 보이더군요. 그런 민호에게 저는 항상 웃으며 응원을 해줬습니다. 비록 남편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민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어찌됐건 저와의 인연이 닿았으니 할 수 있는 만큼 기댈 수 있게 말이죠. 민호는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직접 만들었다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더군요. 그 안엔 멋지게 조각된 나무 책갈피와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모님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제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게요. 남은 인생은 선생님께서 남기신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르침이 한 제자를 구했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죄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선은 믿음을 통해 되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저는 남편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 일이었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돈도 형벌도 아닌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때때로 그 빈자리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남긴 제자들과의 인연, 그리고 민호 같은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그의 삶과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작은 금고에 담겨있던 유품은 사라졌지만 남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또 다른 제자에게 이어져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죠. 믿음은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처럼 저 또한 민호를 믿었고 그 믿음은 절망 속에 있던 청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연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믿어줄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배웠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변한다. 인연이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이제 확실히 저는 압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가르침도 물건도 아닌 그 믿음의 마음이었음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어지는 한 남편과의 인연도 그의 제자들과의 인연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 믿음과 기다림에 부응하려는 희망이 싹틀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행복한 오늘이 매일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